고수 중에 최고수를 모셨습니다. 김진애 전 의원 모시고 지금 김건희 여사 이슈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제대로 따져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추석에 특집 프로그램 김진애 통찰 너무 좋았습니다. 조회수는 많이 안 나왔지만은 통찰은 제대로 한 것 같아요. 이 조회수도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 정도면 스픽스에서 네. 뭐 크게 선전한 거고요. 네, 저는 특히 그 중에서 그 언론학 교수님이신 정준희 교수님 100분 토론 이제 하시고 그동안 쭉 열린 토론도 해오시고 그랬었는데 이 저널리즘에 대한 시각이 정말 통찰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김진애 의원이 진행을 해주시니까 네. 스픽스가 굉장히 풍부해졌고요. 오늘도 사실 이렇게 고소전략에서 인터뷰하니까 제가 굉장히 영광스럽고요. 아니 풍부한 것보다도 뭐 조금 품격은 올라갔다고 그러더구만. 예. 조금 고수가 한 단계 올라갔다고 치죠. 뭐. 많이 올라갔고요. 오늘도 인터뷰하면서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 기대하실 텐데요. 김진애 의원님까지 나와서 이제 좋은 내용 설명해 주시니까 실제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열심히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뭐 저기 영광스러울 건 없고요. 근데 다만 오늘 이제 김건희 관련해가 지금 당장 이슈가 되기 때문이기도 한데, 저는 하여튼 윤석열 정권 시작하면서부터 김건희 부분에 대해서 꽤 많이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문제 제기를 많이 해서 이제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최근에 와서는 오히려 별로 뉴스가 잘 안 나오죠. 하도 많이들 얘기하니까. 근데 저는 이게 문제가 되리라고 하는 걸 저는 뭐 윤석열 정권을 반대한 이유 중에 하나도 김건희 여사가 이게 보통 리스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제가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었고, 당장 하여튼 윤석열 정권 시작할 때부터 하여튼 빨리 술을 써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 말 안 듣다가 결국 이 꼴이 납니다. 정권 초기에는 이제 소문이 있었지만 네. 대통령 영분이 됐는데 저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활동하겠느냐라고 우리가 이제 상식적인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제할 것이다, 조심할 것이다. 근데 전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김건희 여사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김갑수 선생님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이게 사람 보는 눈이거든요. 네. 제가 그동안 하던 사람을 봐온 이제 특히 이제 저는 이제 도시개발 업계나 이런 데서 험한 거 많이 봤고요. 또 정치권에서도 이런 일들이 어떻게 벌어지는가 하는 거 많이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악하게 또 음흉하게 어떤 일들을 벌이고 하는 걸 많이 봤는데 굉장히 위험도가 높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21대 제가 국회의원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법사위에서 그때 검찰총장 국감에 딱 4년 전 국감 때 제가 문제 제기를 윤석열 검찰총장한테도 문제 제기를 했던 게 그때 굉장히 열심히 사실 이 모든 사안들을 다 들여다봤어요.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거. 또 뭐 여러 가지 다른 거 관련 저는 뭐 코바나 콘텐츠에 여러 가지 이른바 패트론 역할을 해온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도 딱 보고 있으면 두 가지거든요. 윤석열 검사의 큰 소임 중에 하나가 부인을 보호하는 거다. 부인을 보호하는 그걸 저는 국감에서 표현을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사랑을 잘 모르지만 왜 그렇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했더니 그때 상당히 화제가 되고 그랬는데 그건 사랑이 아니거든요.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눈이 멀어서 같이 뭔가를 꾸미고 있다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는 그러면서 보호를 하다 보니까 둘이 같이 꾸민 일도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도이치모터스니 뭐 이런 거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점점 감추면서 그러면서 대통령이 되는 과정을 그거를 같이 저는 김건희 여사가 엄청난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공을 무시하지도 못하고 이른바 집안에서의 남녀의 권력 관계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예민하게 그걸 판단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봤었습니다. 근데 공적으로 그게 드러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대통령까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이제 세 가지의 욕심이 합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일단은 김건희 여사의 그 허영과 위선에 관련된 이 욕망 이것이 이제 분명히 하나가 있을 테고 또 그다음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총장 처음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대통령까지는 생각을 안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이후에 조국 관련된 여러 가지 조국 사태 거치면서 이 욕망이 굉장히 끌어올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른바 엄청난 컴플렉스에서부터 오는 이거를 이기겠다고 하는 욕구, 이른바 뭐 그거는 약간 나폴레옹적 욕구 같은 게 있고 그 두 가지에다가 세 번째는 이게 이제 언론에서 잘못 생각을 한 건데 언론이나 국힘에서 이거 생각을 한 거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일단 문재인 정권을 정권 창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 하나도 있고 또 하나는 윤석열의 검찰 권력이 필요하면서도 윤석열은 정치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야. 예. 요거 세 가지가 너무나 잘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에서 끊임없이 포장을 해주고 올리면서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 옆에 이제 온갖 사자들이 다 붙었고 뭐 명태균 비롯해가지고 엄청난 사기꾼들이 붙었고요. 근데 그거 다 파면 다 사기꾼들 아니에요, 사실은? 뭐 통칭해서 사기꾼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있습니다. 뭐 자칭은 전략가라고 이제 네. 하기도 하는데 뭐 그것은 평가의 문제니까 결국 대통령이 영부인에게 아무런 제지를 못하고 오히려 거기에서 지배를 받고 있는 게 이제 확인이 되니까 자 김진애 의원께서 예전에 말씀하셨던 그것을 설마 그렇게 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실제 일어나 버린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김건희 여사가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노골적으로 더 바깥으로 나와버립니다. 네. 야 너희들 봐, 나 건재하지. 그래 뭐 어떻게 할래? 막 이렇게 이제 국민들에게 따지듯이 정말로 얼굴을 드러내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이제 총선 저도 이제 몇 단계를 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실제로 디올백 명품 수술을 한 거를 보면은 인기 첫 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코바나 컨텐츠에서 이미 이제 여태까지 하던 일대로 다 자기 일대로 해왔던 거죠. 그런데 이제 저는 처음에 제가 그 용산 이전을 제가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그 반대를 한 이유가 뭐냐면은 물론 제가 이제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에도 이게 굉장히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 때문에 반대를 했지만 제가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국정의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데다. 근데 이 시스템에서부터 벗어나오면은 나머지가 통제가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용산에 나옴으로 해서 여러 가지 안보 상황이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컨트롤이 안 됩니다. 대통령이 어디를 돌아다니는지, 그 안에 누가 들어오는지, 이거 굉장히 문제 있다. 거기다가 제2부속실을 안 만드는 거, 이것도 굉장한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제2부속실을 안 만드는 핑계 하에 김건희 여사가 마음대로 돌아다니게끔 만드는 시스템이다. 이거 자체가. 저는 용산에 간 거는 그 이유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대통령도 얽매이기 싫어하는 거.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도 자기 마음대로 다니고 싶어 하는 거. 이거 두 개가 상당히 큰 원인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아마 처음에는 조금 조심은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사실 눈에 보이고 이러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 첫 1년은 사실은 첫 1년 반째는 이제 외국 돌아다니는 거에 재미를 많이 붙였죠. 그래가지고 작년 이맘때까지만 하더라도 부산 엑스포에 올인하고 그리고 그때쯤 되면은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건 작년 이맘때를 돌아보십시오. 이재명은 이제 감옥에다 집어넣고 구치소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10월 재보궐선거 이기고 그 다음에 엑스포 따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총선까지 이긴다. 이거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 해가지고 나름대로는 저는 상당히 그때는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쇼핑하러 돌아다니고 이런 거 보면 웃기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퍼스트 레이디로서의 면모를 보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디올백 사건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다가 그때가 언제냐면은 재보궐선거 지고 이거 뭐 앞으로 총선에 이길 저기가 없는 상태에서 디올백 명품백 수수가 터지고 나니까 이거는 이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그래서 그동안 숨었잖아요. 6개월 동안 숨었잖아요. 6개월 동안 숨으면서 아마 총선에 이기기 위해서 별짓을 다 했을 겁니다. 근데 총선에 이기기 위한 것보다는 저는 항상 그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의 목적은 크게 이긴다고 정권을 어떻게 한다라는 게 보다는 자기 편을 어떻게 만드는 거에 훨씬 더 관심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거 하느라고 열심히 하다가 일단 총선 망했잖아요.
총선을 망하고 나니까 그래도 108석은 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딱 태도가 변화가 된 게 제가 그거 보면서 정말 절망을 했는데 그때 포기하고 절망을 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총선 때까지만 하더라도 희망을 약간의 그래도 정석적으로 뭘 해보려고 하는 걸 했는데 그다음부터는 이제 막 나가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두 달 시간을 벌면서 자기네들의 작전을 다 짠 거죠. 민정수석 만들고 검찰 조직 다 바꾸고 그다음에 저기 108석을 컨트롤하기 위한 그 당을 네. 완전히 장악을 하고 이거 하는 작업을 다 하고 난 다음부터는 지금 거침없이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원래 계획대로 안 되면 한 1년 정도 해보고 모든 것이 이제 수포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럼 큰일 났다. 이거 잘못됐기 때문에 새롭게 궤도 수정을 해서 국민들의 신임을 좀 얻고 원래 이제 정권을 잡았을 때는 목적한 바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쪽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교한 대표님 같은 분이 대통령이 되셔야 되는데 그게 통상적으로 그게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 질문 드리니까 약간 이제 제가 좀 약간 허두섬처럼 비웃듯이 약간 비웃듯이 왜냐면 야 얘기하잖아요. 너 아직 이런 거 몰라? 아하. 지금 이런 정말 이제 어리석은 질문 할래? 뭐 이제 이런 느낌에서 솔직히 이제 저도 그 마음이 있긴 하지만 그러면 궤도 수정을 이제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에라 모르겠다 180 됐으니까 이제 우리 막 가자 이제 이렇게 간다는 게 더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습니다. 저도 놀랍습니다. 제가 그 사인을 처음으로 봤을 때가 MBC 그 바이든 날리면이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MBC 바이든 날리면서 그때 제가 처음으로 그 위험 신호를 읽었어요. 바이든 날리면 했을 때 저는 당연히 그냥 평소 같으면 제가 어쩌다가 말 실수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또 별일도 아니잖아요. 별일도 아니에요. 예. 그리고 뭐 대통령이 그래 조금 말을 험하게 하고 좀 그러지. 대통령 뭐 이 새끼 갈 수도 있지 뭐 지금 혼자 말인데. 그리고 그때 바이든한테 또 좀 저기도 당하고 수모도 당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그러고 그러는데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나올 때부터 이거는 이제 작전이 달라졌다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언론 장악에 대한 신호탄이 된다는 생각을 그때 딱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몇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일본에 대한 거, 그러니까 외교에 관련돼 가지고 생긴 문제, 미국에 납작 엎드리는 거, 그 다음에 그 유럽에 가가지고서는 이 무기나 이런 거 가지고서는 그냥 여러 가지 환심을 살려고 하는 거, 이것도 기존을 완전히 깨는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언론을 이렇게 장악하려고 그러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생각이나 했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후쿠시마 오염수나 아니면 독도 문제나 아니면 항일 투쟁에 관련된 문제나 독립기념관 문제나 이런 거는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저렇게 해 이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는 게 본인의 돌파구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또 하나가 지금 또 큰 거 하나가 의료 문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기존의 시스템을 파괴해서라도 본인의 실적을 뭔가 내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마음이 그쪽으로 완전히 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들의 논리가 우리가 보통 이제 표현을 할 때 일리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의 이치는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뭐 독도 문제 말씀하셨고 그리고 의료 대란 문제 일리는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요. 일리는 있습니다. 있어요? 네. 저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요. 이게 이번에 명태균이나 이런 사태가 터지고 나서 보니까 더 알겠는데 보니까 지난 대선을 나름대로는 그런 작전을 통해서 말하자면 만들었던 거예요. 여론의 프레임을 해가지고서는 이겼던 거예요. 0.73%이긴 하지만 그 프레임이 아니면 못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차기 프레임도 정권 창출에 대한 것도 정권 창출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니까 그거를 프레임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굉장하게 저는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안 하면은 자기네들은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다른 게 있습니까? 지금 지지율을 올릴 수가 있나요? 지금 경제 지표를 올릴 수가 있나요? 민생을 좋아지게 할 수 있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강력한 프레임으로 반대 대 반대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갈 수밖에 없다. 소수의 결집된 지지층을 가지고 끝까지 그냥 정권 나머지 3년 정도 더 하자 뭐 이런 이제 계획으로 가니까 다수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심이 없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게 있는 거죠. 왜냐면 항상 우리가 대선으로 가면은 역시 50대 50이 네, 예. 되잖아요. 그럴 때 언론이라고 하는 게 언론의 지형이나 이런 쪽에서 과연 우리 편은 안 들겠느냐. 네. 이거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지금 저는 그게 2년 반 뒤를 보고 그다음에 지금은 작전이 뭐냐면 11월 달에 1년 전에는 이재명이 넣겠다고 구치소에 넣겠다고 그랬잖아요. 네. 지금은 저기 유죄 나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올해는 유죄 나가 1심에서 유죄 나게 하겠다. 1년 뒤에는 저 2심에서 유죄 나게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다음에는 또 뭐가 벌어질지 모르죠. 제가 거기까지는 안 나가고 싶어요. 제가 전쟁이나 개헌까지 얘기 나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네. 극단적으로 상황을 몰고 가서 결국 대선 가면 50대 50 될 거니까 그 전까지는 난도질이 되든 뭐 파괴질이 되든 할 거 다 하겠다. 그런 거 이런 같아요. 의지가 확고하다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상식적인 수준에서 질문하고 하는 거 보면 다 용산에서 우리를 보고 웃겠네요. 아직도 쟤들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옛날 프레임이구나. 아니 근데 그렇지는 않은 게 지금 이제 보수 언론 쪽에서는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죠. 네. 이것도 정도가 있다. 어느 정도. 더군다나 지금 위험한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런 도박적인 마인드가 용산에는 있겠지만 사실은 일반 보수 언론에서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수 언론에서는 지금 이제 미국 대선이 어떻게 상황이 나는 것 따라 다르고 그러니까 좀 불안하니까 지금 얘기는 김건희나만 내놔라. 네.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동아일보 오늘 좀 일면머리께서도 네네. 이제 김건희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라고. 김건희 이제 사법재판에 예. 올려야 된다. 예. 그러니까 1년 전에는 저기 어디로 가라고 그러지? 아크로비스타로 가라고 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백담사로는 못 보내더라도 사법재판에 올려야 된다. 심판에 올려야 된다. 그거 올리지 않으면 도저히 못 견딘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수 언론이 얘기하지만 용산은 윤석열 대통령 받아들인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안 받아들입니다. 절대 안 받아들입니까? 저는요, 저도 그래서 지금 요새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네. 뭐냐면 이거는 알겠어요. 저쪽의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도 없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없고 그래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면은 잘못하면 탄핵으로 가는 또 지름길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있는 게 하나고, 안 받아들이면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질 거고, 이거가 그래서 양쪽에 다 문제가 있을 텐데, 저는 안 받아들여서 이게 10%대로 내려가서 저기 이판사판 탄핵으로 가는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이렇게 안 받아들일 수가 있나? 나라를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이래서 되겠나? 이렇게 되겠나? 이런 게서 저도 좀 이거는 좀 딜레마예요. 자, 그러면은 특검이 이제 뭐 이번 주에 또는 다음 주 초에 특검 재결이 이제 시도가 되면 특검으로 이어져서 김건희 특검 그냥 통과시키자. 이번에는 안 될 겁니다. 이번에는 안 된다. 이번에 지금 한동훈이 벌써 손 다 들었잖아요. 네. 두 손 두 발 다 들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게 가면 이제 결국에는 보수 그리고 언론 요 다음에는 모르죠. 이 다음에는 그럼 한 2, 3개월. 저는 예. 뭐 한 2, 3개월은 아니야. 지금 이거예요. 지금 왜 하필 제가 오늘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다음 주일 국감 시작하면서부터 이른바 게임의 프레임들이 굉장히 많이 바뀔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좀 더 앞을 내다보기가 좀 쉬울 건데 지금은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감에서 김건희 목소리가 나오든 하여튼 뭐가 나오든 굉장히 트리거가 되는 게 나온다. 그걸 통해서 뭐가 되느냐, 그 다음에 국정조사로 이어진다. 국정조사로 이어지면서는 국정조사가 되면 그때는 직접적인 그 증언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 명태균도 그렇고 다 네. 직접적인 게 다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거기에서는 이제 탄핵에 준하는 또 탄핵에 가까워질 수 있는 뭐가 생겨서 향후 2달 안에 뭐가가 생길 거다 이러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국민들은 지쳤다. 와, 이제 뭐 보다 보니까 못 따라가겠다. 그래서 포기를 좀 하는 마음도 있는데 이것이 이제 차곡차곡 쌓여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뭐 야당, 민주당, 조국혁신당 쳐다보니까 탄핵 못 시키겠다라고 하면서 포기를 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볼까요? 아니 그것도 뭐 우리가 지금 얘기할 수는 없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4월 달에 잠깐 총선 끝나고 반짝했다가 그러다가 조금 에너지가 떨어졌다가 요새 지금 다시 여러 가지 이제 비리, 부패 문제가 나오니까 다시 반짝하고 있는 건데
저는 국민의 에너지는 항상 잠재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 여러 가지 경제 문제나 우리 민생 문제가 워낙 힘들기 때문에 다시 예전처럼,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이제 고민이 되는데, 7년 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탄핵을 했던 게, 그러니까 7년 전처럼 광화문에 그렇게 다시 모이는 게 하나의 방법이냐, 아니면 조금 또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느냐는 지금 고민을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요, 많이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스픽스가 너무 잘하셔서 그래요. 유튜브 때문에 유튜브를 그, 예. 다, 아니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거 다 볼 수 있는데 예. 내가 꼭 그 자리에, 그리고 거기서 이 형이면 돈도 보낼 수도 있고 다 네. 그러는데 일부러 꼭 거기 나갈 이유가 있나, 이런 것들이 꽤 많거든요. 원래 이제 미래를 내다보는 이제 시각이 남다르시니까 그러면은 광장에 모이지 않는다면 어떤 광장이냐. 어떻게 이제 가느냐, 그게 좀 궁금한데 한번 바로 좀, 그거예요. 예. 바로, 아니 그래서 저도 고민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게, 몇 가지 사례로 우리가 예측할 수 아니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여튼 국감에서는 트리거가 되는 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실제적인 광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길이 올라오리라는 거는 확실해요. 근데 그러다가 무슨 이벤트가 생겨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무슨 이벤트가 생겨가지고 여기에 무슨 이제 그 사인을 하는 게 됐든 뭐 연설을 하는 게 됐든 아니면 뭐가 됐든 간에 그런 거를 한번 모을 수 있는 게 뭐가 필요하리라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그 상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어서 뭐 이제 말을 꺼내긴 어렵긴 한데요. 네. 실제로 그런 이제 충돌이 물리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긴 하더라고요. 아니 뭐 그거를 일부러 유도할 거라는 얘기도 있죠.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네. 지금 뭐 나왔던 이야기를 굳이 뭐 비유를 하자면 뭐 개헌과 관련된 뭔가 정말로 물리력을 동원한 제압이나 이런 것들을 시도할 경우에 이제 그때는 이제 뭐 광장이고 광장이 아니고 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제압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할 수 있는 집단이다. 네. 그 경우에 국민들이 어떤 반응을 할 것이냐. 네. 그러면 이제 하루아침에 끝날 거다. 이 정권은 뭐 탄핵이고 아니고 이건 절차의 문제를 떠나서 네. 국민이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얘기까지 있어서 네. 어쨌든 광장은 아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광장이 어떤 종류의 광장이냐가 굉장히 네.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은 해요. 예. 그거는 두고 봐야 될 거예요. 뭐냐면 이게요. 지금 이제 꾸역꾸역 20%대를 맞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 특히 갤럽 같은 것도 지난주하고 이번 주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0%를 겨우겨우 맞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떨어지는 거는, 그리고 지금 아주 정말 흥미롭게도 박근혜 탄핵 때하고 비슷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새로운 단서들이 막 나오는 것부터 또 국감하고 국정조사하고 쭉 연결되는 것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비슷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굉장히 다른 건 뭐냐면은 국힘이 내부가 너무 요란스럽다는. 아니 그러니까 뭐 사실은 딱 다른 건 두 가지예요. 국힘의 내부에 차기 주자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라는, 검찰권을 여전히 요거 두 개만 다르지 나머지는 굉장히 비슷한 형태로 흘러가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죠. 예, 뭐 질문을 좀 더 드리고 싶지만 좀 내용이 좀 부적절할 것 같아서 일단 이것은, 왜냐하면 이거는 저거 합니다. 저희도 이렇게 여기저 사람 만나서 예. 3, 3, 5 어떤 방식이 좋을까 고민들을 하거든요. 네네. 네. 자, 조금 속도감 있게 이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지난 총선 때 공천 개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당연히 한 거죠. 당연히 했죠. 지금 여태까지만 나온 것만 하더라도 당연한 공천 개입이고요. 그러면 김영선 전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도 적극적으로 했다. 이원모까지 이제 나왔으니까 이원모 네. 외에도 있을 것이다.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예. 그게 국회의원뿐만이 아니라 저는 지방자치선거에서 오히려 더 장이 컸기 때문에 거기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 총선에서 당연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김영선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리고 뭐 지금 이제 명태균을 통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뭐 이제 텔레그램 메시지나 이런 것들 보면은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우리가, 아니 근데 이제 이게 속상한 건데, 직접적인 증거가 안 되니까 저쪽에서는 사법 처리는 안 된다라고 맨날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사법 처리가 될 만큼의 증거는 되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보면 정황 증거는 확실하게 모든 거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게 지금 다 보이잖아요. 아니 저는 김건희 여사가 뭐 실제로 뭐 조금 말한 거 보면은 뭐 하나하나 다 전화로 했을 거라는 생각이 다 들어요. 그 정황이 그냥 다 눈에 보입니다. 그 아마 그리고
당시로서는 저는 제가 이제 이런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맨날 저보고 너무 심하게 얘기한다 그러고 했는데 이상한 종류의 윤석열 정권에서 이상한 인사, 이상한 행사 이게 너무 많잖아요. 그때 다 따져보면은 그거 다 보면은 비선 라인인데 그게 되게 보면은 여사 라인에 동원된 게 너무 많다. 그리고 이런 게 많은 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 공천 게임에 저기를 안 했을까요? 더구나 그때 6개월 동안 뭐 관저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인데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워낙 초고수여서 제가 방송에서는 하지 않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의중을 반영해서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느냐? 네. 윤 대통령 모르겠고 본인 뜻대로 공천에 개입했느냐? 요 질문 드리면 어떻게 답변하세요? 저는 그거는 이제 두 분이 이제 큰 뜻에서는 의기투합했고 이거는 뭐냐 우리 힘을 키워야 된다. 우리 사람을 많이 심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의기투합을 했고 세밀한 작전을 짜고 하고 하는 부분은 저는 김건희 여사 쪽이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이제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세심한 분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 구창게 조금하게 하는 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서 그거 하는 사람은 아마 김건희 여사와 김건희 여사를 도와주는 그 비선 라인보다는 거기에 이제 대통령실 라인들이 있잖아요. 그쪽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아마 전혀 모르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간중간에 저기 하고 그리고 대통령께도 얘기해가지고 가령 뭐 여러 가지 왜 행사 다니고 그랬잖아요. 왜 그 총선 때 20몇 번인가 다녔잖아요. 그거 하나 쓸데없는 거 다닌 거거든요. 다니면서 정말 그 공약이 그야말로 비리 공약의 공약들을 한 거. 그거 보면 저는 그거 딱 보면서 여사 냄새가 너무 난다. 이 질문 드리는 것은 이제 공식적인 정무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여의도 출신들 네. 이 사람들의 의견은 점점점 배제되고 네. 김건희 여사의 비선 라인 의견이 반영되는 그 구조로 용산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대통령실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예,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가 원하는 대로 다 간 것이지. 네. 오히려 이제 특정한 시점 이후에 총선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사가 없거나 아니면 김건희 여사 뜻을 그대로 받드는 방식으로 가버렸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제 질문을 실제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들으셨어요? 예, 뭐 제가 이제 만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도요 이상한 개사가가 나오거나 이상한 뭐 맥주 모임이 나오거나 또 뭐 이상한 하여튼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이상한 행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들이 저는 다 김건희 여사 쪽에서 머리 쪽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총선 과정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상한 것들이 그쪽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건희 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우스갯소리였는데 네. 실제로 김건희 정권이고 지금 대통령실 내부에는 주요 부서마다 말을 제대로 못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누가 첩자인지 모르니까. 이번에 김대남 사건이 바로 그거를 예. 드러내게 해준 거죠. 예, 이제 실제로 이제 그렇게 장악이 완전 되어 버렸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정농단을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 김건희라는 사람이 국정을 난도질하고 있다라는 이제 표현까지 해야 되는 지경이다. 네. 이제라는 것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문제가 실제로 이제 어디까지 퍼질 것인지 또는 네. 어디까지 확장될 것인지 정말로 갈피를 잡을 수가 없다. 그 정도로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요. 이제 제가 박근혜 탄핵 때를 보면은요, 박근혜 정권은 무능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의욕이 없는 정부였어요. 박근혜 정부는 사실은 뭐 크다랗게 나쁜 짓을 했다라기보다는 의욕이 없어서 일을 제대로 안 했는데 그렇게 이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게 세월호라고 하는 것 때문에 트리거가 생겼는데 그 사이에 뒤를 보니까 최순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일반 국민으로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학력이나 경력이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면서 온 국민이 갑자기 모욕을 느꼈거든요. 그 모욕을 느끼면서 그게 탄핵이라고 하는 거로 이게 나라냐 하는 거로 바로 이게 이제 바로 나올 수가 있었는데 특히 태블릿 PC 이것 때문에 나올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훨씬 더 사악하고 음흉한 게 바로 지금 얘기하신 대로 비선이지만은
비선이 아닌 채로 그냥 대통령실 안에 스며들어 있잖아요. 조직도 그렇고 이른바 명령 체계도 그렇고 의사결정 과정도 그렇고 거기에서 대통령은 저는 뭐 솔직히는 게을러서 그러신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그리고 되게 내버려 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훨씬 더 부지런한 사람에 의해서 그런 결정이 내려지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그저 국정 교란이라고만 얘기하기에는 이거는 더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는데 네. 김건희 대통령이 이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이걸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이거는요 조선시대 같으면 외척의 농단입니다. 아니, 외척이 바로 해가지고서는 다 저거 한 게 바로 그거죠.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문제를 놓고 우리가 너무 둔감한 거 아니냐. 네. 김건희 여사가 실제로 국정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그 사람의 뜻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국민이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또는 외면할 수 있느냐 이게. 그럼요. 놔둘 수가 없어요. 그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지 문제도 이제 나오는 거고요. 지금 이제 저도 그게 굉장히 궁금해서 왜냐하면 이번에 그 명태균 관련해 가지고 공천 개입에 관련된 문제가 생기니까 선관위에서 한다는 얘기가 이게 영부인의 개입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네. 마찬가지로 디올백처럼 이제 권익위에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교묘한 겁니까? 최순실이 하면 안 되고 영부인이 하면은 이거는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법적으로도 따질 수 있는 사례가 있다고 지금 이제 열심히 법적으로 연구하고 있더라고요. 유시민 작가가 이제 시민언론 민들레에 썼던 칼럼에 네. 결국 김건희는 보이는 것일 뿐이고 네. 핵심은 윤석열이다. 그 윤석열을 이제 향해서 우리가 뭔가를 구체적으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저는 이제 그 칼럼을 이해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김건희 문제만 계속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은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에요. 다 국가기관이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경찰, 검찰 수사 안 하고 선관위도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김건희 문제가 터지지만 이 문제의 최종 종착지는 윤석열이다. 당연하죠. 라고 이제 가야 하는데 네. 워낙 이쪽에서 이제 판을 키우니까 오히려 네. 더 오바를 해버리면 네. 윤석열의 책임이 좀 묻혀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의 가장 큰 책임은 방치죄죠. 네.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는 무능하고 국정을 방치해 두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지금 이제 거기에서 만약 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만약 김건희 여사의 가령 우리가 이제 의대 증원 2,000명 때도 그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만약 이상한 부분에 있어서의 가령 지난번에 인사 부분에서 국무총리 박영선 뭐 양정철 비서실장 소리 나왔을 때도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뭐가 아주 구체적인 뭐가 있는 거에 관련해 가지고 이런 문제 제기가 될 수 있죠. 자, 이걸 이제 우리도 일반인이 확인하는 마당에 국힘은 김건희를 끝까지 감싸고 갈 것이냐. 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못한다. 네, 저는 어느 시점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김건희를 내주는 시점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김건희를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지난번에 총선 때 어쩔 수 없이 김건희를 그동안 감춰뒀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그리고 뭐 영수회담도 하고 이랬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민정수석실 만들고 검찰 다 인사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국힘도 지금 이제 이게 만약 이번에 또 이제 이게 부결이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면은 지지율은 내려앉을 거거든요. 거기다가 또 김건희 여사는 또 이 와중에 왜 또 외국엔 또 같이 간대요? 난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제 이해 못하는 것을 질문을 하면 안 된다고. 맞아요. 이해 못하는 거는 현상으로. 아니 적어도 이럴 때는 그래도 지금 뭐 백담사로 가지는 않더라도 약간의 근실하는 모습은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안 하고서 간다 그러는 거 정말 웃기는 일이죠. 아까 제가 의원님하고 우리가 상식적인 질문을 하면 어리석다라고 해서 맞습니다. 왜 가는지 질문하고 이러면 오히려 그들이 원하는 이제 상황에 우리가 빠져들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결국 이제 국힘은 자기 주자가 없다. 그 다음에 또 총선과 같은 선거가 없다는 것 때문에 김건희 여사와 거리두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지만 네.
어느 시점에 그러면은 이제 결별을 할 것이냐. 네. 결별의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보시는 거죠. 2달 안에. 2달 안에. 12월 안에.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12월 안이라면. 아니야 뭐 이렇게 아니야 뭐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에 그러니까 국감 끝나고 국정조사하고 그러니까 국감이 끝날 때 무렵쯤에 국정조사를 꼭 메이킹을 해야 돼요. 그거는 네. 이제 민주당에서 꼭 해야 되는 건데 국정조사를 해야 국감에서는 이제 뭐 별의별 거 다 들고서는 안 나올 거거든요. 근데 국정조사를 해야 제대로 된 증인들을 다 제대로 부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도저히 못 견디는 때가 옵니다. 예. 저는 그 시점이 뭐 12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스모킹 건을 국정조사라고 보지는 않을 테고 어떤 네. 사건이 이제 하나 터질 거다. 그럼요. 그 안에 터지는 총선 거죠. 개입보다 좀 다른 성격의 무엇이 나올 거라고 좀 이렇게 네. 감각적으로 생각이 드시나요? 듭니다. 듭니까? 듭니다. 이거는요, 저도 제가 뭐라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근데 저는 지금 도화선들이 제가 그 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가 건물을 부수는 거 하잖아요. 파괴공학이 있습니다. 파괴공학 할 때 예전에는 하나를 큰 거를 했지만 요새는 그게 아니라 여기저기에 다 묻어놓고 그거를 연쇄 반응을 일으키게 만들거든요. 근데 지금 도화선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2개월 뒤에 방송을 다시 볼 때 역시 그때 김진애 의원이 전망했던 게 맞았다라고 근데 하는 거를 전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돈 문제 같은 걸까요? 아니 뭐 돈 문제는 있겠죠. 돈 문제는 뭐 기본 아닙니까? 기본이고. 이번에 뭐 반띵했잖아요. 예. 이번에 반띵했는데 그 반띵이 저는 뭐 이런 생각이 항상 들어요. 그런 반띵이 하면은 그냥 명 박사의 개인 주머니에만 들어갔을까? 과연? 그게 다른 거를 위한 뭐가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인사 개입이라고도 얘기하지만 또 혹시 가자면 매관매직 뭐 이런 것들도 지금 메가매직도 지금 당연히 힌트가 있죠. 네. 김대남 씨. 네. 이 사람은 상급 행정관이니까 사실은 지금 그 SGI에 가기에는 조금 낮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뒤에 누가 있었냐. 네. 메가매직에 관련된 게 당연히 드러날 거예요. 그리고 왜 김건희 라인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가는 겁니까? 네. 그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자, 결국 올 연말까지 김진애 의원님 말씀한 저는 믿고 상식적인 질문은 가능한 한 줄이고 네. 현상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면서 네. 실제 그런 일이 하루라도 빨리 왔으면 좋겠다. 네. 이런 꿈을 꾸고 있겠습니다. 하루라도. 근데 이거는 있어요. 제가 그 박근혜 탄핵 때는 제가 그때 정말 왜냐하면 제가 그때 하고 제가 심정이 굉장히 비슷한데 잠을 잘 못 잤어요. 네. 왜냐하면 맨날 이상한 기사가 계속 쏟아지니까 그때는 믿을 수가 없는 게 근데 지금 맨날 스펙스에서도 쏟아뜨리고 저기서도 맨날 나오는 뉴스 때문에 잠을 못 자요. 그 다음에 그냥 악몽을 꾸고 그러는데 굉장히 이게 아주 불길합니다. 여러 가지가. 연쇄 반응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큰 건물을 정권에 비유하자면 이제 하나씩 터지고 있다. 네. 그러면 민태균 사건도 그런 유의 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예, 명태균 하나만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여러 사람이 이제 등장할 것이다. 그리고 아마 그 녹취록 그리고 특히 목소리가 나오는 녹취록이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은 다른 것도 나올걸요. 네. 혹시라도 한동훈 대표가 네. 어느 순간에 내가 살기 위해서 결별하겠다라고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이 10%로 있다면 그런 결단을 내릴 가능성은 저도 뭐 오늘은 이게 뭐 고수의 전략이지만 어느 만큼은 크게 짚는 거니까. 예. 저는 이번에 명태균 사건을 보면서 명태균이 지금 여러 사람을 쓰러뜨렸잖아요. 정치인들을 뭐 안철수, 오세훈, 이준석, 천하람 뭐 다 쓰러뜨리고 네. 있는데 여기에 아직 한동훈은 사실은 안 쓰러뜨리고 있단 말이죠. 왜냐 거기서 비껴갔으니까. 그러니까 한동훈한테 어떤 기회가 온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요새 한동훈에게 뭔가를 기회를 주고 있다고 저는 주변에서 막 왜 한동훈한테 기회를 어떤 걸 기대를 하느냐 나보고 그 무망한 기대다 이렇게 제가 뭐 그런 비판도 듣는데 저는 이 생각이 이런 거예요. 한동훈은 당장 차기만이 아니라 꼭 차기 안 되더라도 정치인으로 살아남으려고 그럴 것 같으면은 필연적으로 윤석열과 부딪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거 아니면 도저히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그때 부딪히는 거는 그게 어느 때인 게 좋으냐, 어떤 사안을 가지고 하는 게 좋으냐 하는 거는
지금 이제 그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지금 한두 달 안에 있는 건데 지금 이렇게 놔두면은요. 왜냐하면 지금으로 봐서는 국힘이 그냥 스스로 몰락해 버릴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럴 때 한동훈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럴 때 그 없는 정치력을 다 어떻게든지 몰아가지고 이거를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를 한동훈이 해야 됩니다. 그거 아니면 없어요. 깜냥은 됩니까? 영냥. 안 된다고는 생각하죠. 안 되지만 안 되지만 기회가 유일한 기회가 지금 있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제가 이거 보고 있으면은요. 아 정말 솔직히는 토가 나오는 게 지금요. 이준석 대표, 그러니까 전 대표죠. 이준석 전 대표가 가장 여기에 많이 끼어들어 있는데 이준석은 지금 이 일을 희석시키고 김건희를 보호하느라고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저는 이게 하여튼 뭐 그 수가 딱 보이거든요. 뭘 하고 있다. 국힘 무너지면 들어가겠다. 딱 그거예요. 네. 지금 그리고 무너지는 거 지금 뭐냐면은 지금 저 용산에서는 지금 뭡니까? 11월까지는 이재명, 한동훈 쓰러뜨린다. 이거 아닙니까? 이재명은 1심에서 여하튼 간에 유죄 뭐래든 받아내고 그다음에 그때까지 갈아치운다. 비대위로 넘어간다. 이 생각하면서 그때 투입할 뭔가를 생각을 하겠죠. 그 중에 하나도 아마 뭐 이준석도 있을 겁니다. 이준석이 들어가면 국민님이 좀 달라지긴 할 것 같습니까? 아니 달라지는 건 아니고. 바깥에 싸울 때 좋았던 이준석과 아니 그건 안에 아니고 들어가서 예. 게임에 이준석은 이번에 대중적인 신뢰도를 너무 잃었어요. 그래서 대중적인 너무 신뢰도를 잃었는데 저는 제가 이준석을 보고 있으면은 뭐 요새 뭐 제가 하도 많이 비판을 했으니까 이준석은요 너무 일찍 그 거대 정당의 단맛 그다음에 언론이 빨아주는 맛을 너무 일찍 봤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못 잊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가면은 뭔가를 다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정말 진정한 정치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지금요 이준석이 오히려 지금 제대로 정치인으로 왜냐하면 이준석은 굉장히 젊잖아요. 이제 40대 들어갔는데 하려고 그러면은 자기가 얘기했던 양도구역의 문제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국정농단 내지는 국정교란에 이거를 어떻게 쓰러뜨리냐에 자기가 거기에 그야말로 기둥을 하나 세우는 초석을 하나 놓는 이거를 해야지 이걸 하나 해가지고 그 다음에 프레임 바꾸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할 수 있다. 근데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한심하죠. 네. 명태균한테 애당초에 그 여론조사로 해가지고 넘어갔다라는 게 네. 그런 꼬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제가 명태균 대표하고 이렇게 전화 통화를 자주 해보면요. 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호 본능 같은 게 좀 강한 게 있고요. 그러나 이제 드러난 게 워낙 복잡해서 네. 적극적으로 실드를 치지 못하는데 조금 전에 우리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걸 보면 국힘 무너지면 이준석이 들어가서 장악하고 그리고 정권은 어느 정도 임기를 보장받는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그 생각을 하고 있죠. 그 중에 하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상황이 이제 지속되면 올 연말에는 대통령이 탄핵되는 상황까지도 혹시 갈 수 있느냐 아니냐 이렇게. 아니 아무리 빨라도 올 연말까지는 탄핵 못해요. 뭐 법적 절차 때문에 안 되기도 하지만. 물론 국회에서 예. 국회에서 하는 것까지는 탄핵은 이제 뭐 혹시 가능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지금 저도 지금 판단이 잘 안 서는데 지금 특검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지금 향후 국감 이거를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예 크게 이게 만약 민심에 그야말로 이게 그야말로 배를 넘어뜨릴 정도가 될 것 같으면은 바로 탄핵으로 가는 게 맞을 수도 네.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요 이게 작은 거 가지고 넘어뜨리긴 힘들어도 큰 거 가지고 넘어뜨릴 수는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지율이라든가 민심이 정말 크게 움직이면은 헌법재판소나 이런 데서도 그거 뭐 당해낼 수가 없거든요. 감당할 수 없을 수 있다. 저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게 좋을지. 근데 지금 아직은 아니라고 봅니다. 조금 더 판단을 해봐야 된다고 이제 봅니다. 아직은 좀 안개 속이다 이렇게 네. 이제 보고요. 그 부산검정구청장 보궐선거 10월 16일인데 네. 극적으로 여야 대표가 여야가 아니죠. 이제 야당 대표끼리 합의를 대표끼리요? 했습니다. 이제 네, 이재명 단일화 대표하고 조국혁 전 네.
자, 이것도 천만다행이다는 생각. 또 조국혁신당 평소에 비판하실 때는 지금 왜 이게 보궐선거에 이렇게 힘을 많이 쏟느냐라고 이제 그런 견해를 가지셨는데 어쨌든 이건 잘한 거죠. 단일화한 그럼요. 거나. 그럼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냐면은요. 하여간에 저는 불필요한 거에다 힘쏟는 거, 특히 큰 인물, 거인들은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저는 솔직히 조국 혁신당에, 물론 조국 대표님이 판단을 잘못하신 것도 있지만, 조국 혁신당의 조급함 때문에 생긴 것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거 있었을 때도, 솔직히는 이제 이랬으면 좋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으로서 안 낼 수가 없다 하더라도 그냥 밑에서 내게끔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렇게 갈등이 생겼을 때 대표가 나서서 중재하는 모습으로 갔으면 좋았는데, 괜히 갈등의 첨단에 서게끔 해서 그게 안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하여튼 늦었다고 할 때, 지금 이제 결단을 내릴 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한 7일까지는 7일 아니면 10일까지는 해야 되니까. 네, 6일까지 그러니까. 이제 네. 뭐 단일 후보가 나오면 네네. 우리 방송 나오고 난 이제 하루 이틀 뒤에 네네. 단일화가 되면 이제 네. 투표 용지는 지키지 않으니까요. 글쎄요. 그렇게 되면 네. 혹시 부산검찰구청장이 단일 후보가 이겼다라고 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2달 뒤의 좀 전국과 좀 연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까? 부산이라는 지역적 특징 때문에. 이거는 있어요. 만약 부산에서 국힘이 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용산에서 한동훈을 몰아내기는 아주 좋죠. 한동훈을 몰아내서 비대위로 가자. 더군다나 강화도 지금 이제 강화는 사실은 뭐 야당이 강해서라기보다는 지금 안상수 무소속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그쪽에서 빠져나가는 게 있어서 자칫하면은 강화에서 질지 모르는데 그렇게 돼가지고 만약 4군데를 다 진다. 그럴 것 같으면은 이제 용산에 힘을 실어주는 꼴이 되죠. 그러면 한동훈이 빨리 쫓겨나는 게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근데 저는 이거는 큰 변수가 아니라고 큰 변수는 생각해요. 아니다. 작은 아니, 일이다. 그냥 저는 이거는 전혀 뭐 이거 가지고 너무 그렇게 얼굴 붉히지 말자. 저는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거치 문제까지 연결될 사안은 아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아니 뭐 그럴 수는 있지만 뭐 네. 그렇게 그것 가지고 신경 쓰지는 말자. 오늘 인터뷰 내내 이제 제 머릿속에 계속 남아 있는 게 이게 다이너마이트가 하나로 다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네. 연결이 돼서 그렇습니다. 터뜨려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되는 보면 거예요. 이제 이번 보궐선거의 결과를 나중에 우리가 네. 확인하고 나면 굉장히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네네.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올 연말까지 잘 지켜보겠습니다. 또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몇 가지 사례가 네. 2달 뒤에는 봤지. 그때 김진애 의원이 얘기했던 대로 갔다. 근데 하여간에 일단 뭐 길지도 않아요. 다음 주를 보면 알아요. 네, 다음 주. 다음 주에. 왜냐하면 국감에서는 첫 주가 제일 중요합니다. 첫 주에 뭘 터뜨리냐. 그 다음에 저는 그 목소리를 터뜨리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조국 혁신당일까? 아니면 민주당일까? 아니면은 설마 정신 차린 개혁신당일까?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간에 첫 주를 기대를 해봐야 됩니다. 김건희 여사의 목소리가 나온다. 저는 나올 거라고는 봐요. 라고 굉장히 높게 저는 전망하신다.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확률이 높다. 근데 이제 그것도 저쪽에서도요. 네. 지금 별의별 거 다 가지고 있을걸요. 어느 걸 내지? 왜냐하면 그것도 강도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화가 났었던 게 그 이명수 기자님이 그 7시간 녹음했을 때, 대선 때. 그때 MBC에서 줬잖아요. 그 기사를. 근데 MBC에서 그때 방송에 처음 내보낸 게 아주 약화시켜서 내보냈잖아요. 그때 제가 화가 났던 게 뭐냐면 딱 그 얘기 했거든요. 아니, 내가 대통령 되면 이것부터 첫 마디가 딱 나갔었으면은 대선 끝났습니다. 그냥. 그래서 제가 그때 또 마침 MBC에 그때 제가 고정 출연하고 있었을 때요. 그래서 네. 제가 막 뭐라고 그랬는데 MBC에서도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래요. 기자들은 당연히 기사의 폭발력을 위해서는 그게 좋지만 위에 그 경영진들이 굉장히 힘들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도 하여튼 왜냐면 지금 그런 모든 작전을 명태균이나 또 우리 서울의 소리나 지금 뉴스토마토나 스픽스나 다 지금 언론들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다 같이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권투를 기원합니다. 예, 조심하겠습니다. 네. 자, 내가 대통령이 되면이라고 김건희 여사가 했던 그 대선 전의 말, 지금 이미 대통령이 되었는데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이다. 그리고 이번 국감에서 목소리가 터져 나오면 연말 정국을
완전히 폭발시킬 정도의 파괴력이 있는 사건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제가 인터뷰하면서 가장 긴장하면서 네. 조심조심 네. 이렇게 옆에 눈치 보면서 했던 인터뷰이십니다. 정말요? 감사드리고요. 거짓말이 아예 아닙니다. 농담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크게 네. 공부가 되었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자 김진애 의원님이 얼마나 통찰력을 갖고 계신지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스픽스 여러분들 덕분에 100만 넘어섰고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크게 저희들에게 격려와 응원이 됩니다. 계속 열심히 달려갈 테니 여러분 응원 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고소의 전략에 나오신 김진애 의원 감사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께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